안녕하십니까 행정학 수험생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 했던 거 간단히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외부 효과라는 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효과도 외부 불경제가 있고 외부 경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경제라는 게 뭡니까? 투입한 거에 비해서 이 산출이 말이죠 많이 나와야죠. 이게 경제란 말이에요. 근데 외부에 정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효과가, 부의 효과라고 그래요. 정과 부의 효과가 있다. 외부 효과에는요 두 개가 있다는 거죠. 항상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 효과가 있고 이제 부의 효과가 있어요. 정의 효과는 플러스 효과입니다. 그래서 외부 경제라고 그러고, 부의 효과는 마이너스죠. 그래서 외부 불경제라고 그래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꼭 해드립니다. 그래서 정의 효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과수원 옆에 양봉업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이 양봉업자는 상당히 이제 어떻습니까? 플러스 개념이죠. 이 과수원을 운영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렇지만은 부의 효과, 마이너스 효과는 뭐냐면 이거는 어떤 이 혼합물이죠. 이 오염된 오염물이라고 그러죠. 오염된 오염물을 무단 방출했을 때 이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외부 플러스 효과일 때는 이 과수원 주인한테 말이죠. 무슨 사료 같은 거 있죠. 사료라든가 퇴비 같은 그런 거 있죠. 이런 보조금을 지급하면 된다. 즉 보조금 정책을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부의 효과가 있을 때 어떻습니까? 여기다 세금을 때리면 되겠죠. 자, 세금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지난번에 시험에 어떻게 나왔냐면 세금으로 때릴 때는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위임해야 된다, 이런 말도 나왔었습니다. 최근에 행정학의 흐름이 어떻게 되냐면요, 행정학이 행정법에 나와 있는 법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데 다행히 이번에 행정학 시험이 너무 쉬웠어요. 왜 그러냐? 작년에 행정학 5류가 6문제였었어요. 왜냐하면 행정학은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상당히 평이하게 나왔고, 행정법은 어렵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변별력은 행정법에 있었어요. 행정학은 없었는데 이 교재는 짧은 시간 안에 행정학 점수 80점 이상 나오게끔 만들어 놨어요. 물론 만점까지는 다 가는 건데 한 5, 6개월, 2, 3개월 이 정도만 투자해도 80점 이상 나오게끔 제가 컴팩트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면 충분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제 외부 경제 같은 경우는 과소 생산이 문제입니다. 과소. 이 생산 같은 경우 과소 생산했기 때문에 좀 더 많이 생산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근데 이제 부의 효과는 일단은 이제 과대 생산이 문제입니다. 과대 생산. 이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외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한다, 이런 얘기죠. 정부 개입이 이제 벌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부가 왜 개입했겠습니까? 1930년대 딱 가니까 경제공황이 왔어요. 이 경제공황이라는 것은 이 공급량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 곡선에서 공급량이 너무 많은 겁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폭락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물건은 많은데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실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제 지금도 재난지원금 막 주는 이유가 뭡니까? 유효수요를 창출하려고 그런 겁니다. 좀 뭐냐면 수요가 없어요. 이 수요가 있어야만 이 가격이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이 균형점이 생성되거든요. 경제학에서 볼 때. 자, 행정학은 경제학이나 경영학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 규제자에게 역할다. 이 정부가 말이죠, 규제자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레이건 대통령이라고 아시죠? 레이건오믹스라든가, 그 다음에 대처리즘. 대처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여자 수상이었는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왜 이게 이 문제가 됐냐면, 자기가 이제 수상이 돼 보니까 영국이란 나라가 이 복지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복지병. 복지제도가 너무 잘 돼 있으니까 복지병이 딱 걸려가지고 일을 않고 말이죠, 템즈강에서 맨날 놀기만 해요. 맨날 야영이나 했었고 커피나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영국은 해가 떨어지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빅토리아 여왕이라든가, 그죠? 여러분들 엘리자베스 양 들어봤죠? 이런 사람들이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복지병에 걸린 것을 대처 수상이 바꿨다는 겁니다. 왜 어떻게 바꿨냐면 이 규제를 풀었어요. 규제를 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습니다. 국가에서 말이죠, 무료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어떤 일을 함으로써 임금 체제를 만들었어요. 레이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레이건 대통령이 됐을 때 왜 대통령이 됐냐면요, 그 당시에 러시아, 지금 소련이죠. 옛날에 소련인데 소련과 미국의 이제 이 갈등이 심했거든요. 그런데 레이건 대통령 때부터 미국이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누굽니까? 영화배우예요. 영화배우가 대통령 딱 되면 어때요? 나라가, 특히 미국이 움직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잘 돌아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봤더니 규제를 완화시켰기 때문에 이 미국이란 나라가 지금보다는 더 강대국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은 바이든이 이제 45대 대통령했고 얼마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했죠. 트럼프가 그래도 미국에서 환영받은 이유가 뭡니까? 미국을 경기 불황에서 경기 호황으로 바꿔왔기 때문에 약간 독재적인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찬성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45% 정도를 지지를 받았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한 5% 받았죠. 사실 둘은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국제 외교 정치를 잘못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북한, 김정은하고 외교를 해가지고 남한을 공교롭게 상당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주체자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은 좀 싫어했어요. 그런 것도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코주 정리가 있어요. 코주 정리. 이 코주 정리가, 그럼 코주 정리하고 가장 관계 있는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재산권 확립을 통해서 어떤 환경 문제 있죠. 재산권 형성하는데 환경 문제가 결합된 것을 바로 코주 정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코주 정리의 핵심 포인트는 바로 국가가, 정부가 개입하는 데에 정당성을 부여했다는 겁니다. 자, 시험에 출제되겠죠. 이 코주 정리는 국가가 이 어려운 현실에 개입하는 이것을 정당성을 담보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환경 문제 같은 게 있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중국에서 분진이 막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중국의 수도 베이징이죠. 베이징 옆에 텐진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옆에 여러 가지 도시가 거기 다 몰려 있죠. 바로 바레만이라고 합니다. 이 바레만 쪽에서 상당히 이제 분진이 날라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황사 같은 거 많이 날라오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외부 효과를 어느 정도 차단시키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해야 된다. 이게 바로 코주 정리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효과와 이제 관련된 뭐 공유지는 다 아시죠? 공유지 비극이라고 아시죠? 그런 것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보가 있어요. 지금 정보 시대잖아요. 여러분들 정보와 첩보 상당히 구별하기 어렵죠. 여러분들 정보와 첩보 어떻습니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행정학 문제 풀 때는요, 이 첩보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걸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용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보죠. 정보와 이제 첩보가 있습니다. 첩보. 이거를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용어부터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줄거리를 꿰차야겠죠. 정보와 첩보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지식이라는 건 똑같죠. 이것도 지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차이가 나요. 정보는 어느 정도 검증된 지식이란 말이에요. 검증됐고 이건 난립하는 지식이에요. 난립. 첩보는 난립하는 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정보는 모든 절차를 거쳐 가지고 검증할 때는 여러 가지 있죠. 오감을 통한다든지 또는 뭡니까? 전문가를 통해서 검증받겠죠. 바로 이건 정보가 되겠습니다. 이 정보가 쌓이게 되면은 어떤 역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첩보가 쌓이면 전쟁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뭐 미국의 CIA, FBI 첩보죠. 정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정보로 됐으면 이미 어떻습니까? 자, 정보 같은 경우는 저 1급, 그 다음에 2급, 그 다음에 3급 이렇게 나눕니다. 행정학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가 왜 발생하느냐? 이것은 정보가 말이죠. 불안전, 그 다음에 비대칭적으로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전하게. 사람마다 다르죠. 그 다음에 비대칭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왜곡된 효과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죠. 가장 나쁜 게 왜곡 아니겠어요? 그죠? 꺾이는 거죠. 햇빛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달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달을 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달의 문제점이 뭡니까? 왜곡을 시키죠.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죠. 그리고 옛날 우리 선조들은 말이죠. 달이 태양보다 더 크다고 봤어요. 또 모양도 커 보이고, 그리고 밤에 보니까 멋있잖아요. 그래서, 그죠? 이 태양보다는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이런 문제가 꼭 이번에도 나왔는데요. 이 도덕적 해이.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출제됐습니다. 모럴 해저드라고 그러죠. 이게 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서, 그럼 이 첩보라든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것을 행정지도라고 합니다. 행정법에서도 나오죠. 행정지도가. 행정학에서도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행정지도는 유도행정입니다. 유도행정. 유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권력적 어떤 사실행위예요. 그래서 행정지도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전국에 초학도가 많을 겁니다. 행정법, 행정학 빨리 공부해. 내년부터 필수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행정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면은 이거를 빨리 여러분 입장에서 어때요? 빠른 시간 안에 내가 궤도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만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좀 시간도 아깝고 뭐 돈도 그죠? 금전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고요. 그러면은 이 정부에 대한 왜곡을 우리가 지금 이것을 시정하려면 무슨 제도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원산지 표시제도, 그죠?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정보 왜곡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할 게 지금 어느 국가냐, 우리나라가 행정국가라는 거죠. 물론 행정법에서는 사법국가예요. 행정학에서는 행정국가라고 합니다. 자, 행정국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행정국가는 말이죠. 어떤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800년대쯤만 해도 말이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때는 입법국가라고 합니다. 입법국가. 이 흐름이 처음에 행정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800년대라고 그러죠. 1800년대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1804년도 어떤 일이 있었죠? 바로 나폴레옹 황제 등극해가지고 유럽을 점령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독일과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러시아까지 점령을 갔다가 이제 패하고 딱 뭡니까? 프랑스 파리 입성해 보니까 감옥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유배를 당하는 거예요. 유배 가가지고 한 1년 만에 또 탈출해가지고 3일천하라고 그러죠. 또 황제 또 등극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전쟁에서 또 져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완전히 말이죠. 이 대서양 조그만 섬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죠. 나폴레옹 같은 경우 재밌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개선문 탁 들어와가지고 영웅으로 떠받들었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800년대는 신성 로마 제국이라든가 이런 로마 제국의 잔재죠. 잔재 이런 것이 이제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고 이때는 입법국가입니다. 입법국가. 왜 입법국가라고 하냐면 이 당시 바로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몽테스퀴에라든가 로크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죠. 몽테스퀴에 같은 경우는 1775년도에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씁니다. 그것도 시험에 가끔 나와요. 법의 정신. 법의 정신인데 1775년도입니다. 이걸 왜 썼냐면은 얼마 전에 정진석 축이 돌아가셨죠. 어제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제가 상당히 존경하는 분이었어요. 우리나라 추기경이 이제 3명 있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째 추기경이에요. 추기경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국력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돼야 됩니다. 전 세계 추기경이 몇 명이 안 됩니다. 자, 그러던 것이 2000년도 딱 가니까 어때요? 20세기 딱 들어가 1900년대죠. 1900년도 딱 들어가 어떻습니까? 현대 행정국가가 등장하는 겁니다. 왜 현대국가가 등장했냐면 이 제국주의죠. 제국주의가 이제 사라지고 어떤 게 문제가 됐냐면요. 각 국에서 현대적인 사고방식이 막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윌슨의 관리 행정론 시작하고 그 다음에 1900년도 딱 하니까 어떻습니까? 공사행정 이론론 이런 것도 막 등장하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뉴딜 정책이라고 그러죠. 뉴딜 정책이 자꾸 이렇게 개발돼 가지고 미국이 이제 점점 세계 선도 주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0세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980년대 딱 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때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이때는 국가가 어느 한 방향을 틀어가지고 잘 나가야 됩니다. 이것을 신행정국가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신행정국가 이론이 등장했고요. 이 행정국가는 원래 영어로 말하면 legislative state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 사회적, 경제적 어떤 배경이 있었는데요. 바로 산업 자본주의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가끔 출제됩니다. 산업 자본주의. 네, 산업 자본주의에 의해서 시작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행정국가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국가는 말이죠. 첫 번째가 뭐냐면, 행정기구가 확대됐습니다. 행정기구가 커졌다, 확대됐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 입법부라든가 사법부에 비해서 행정기구가 상당히 방대하게 넓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좋은데,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겁니다. 공무원 수. 여러분들이 원래 이쪽으로 가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세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무원 수가 광대하게 넓어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예산이죠. 예산의 규모가 엄청 커졌다는 겁니다. 이 현대 국가는, 행정국가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예산이 지금 450조 좀 되는 건데 세계 6위입니다. 독일하고 똑같아요. 어마어마하죠. 이 국가 크기에 비해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보다 200배가 큰 러시아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조금 많습니다. 별 차이 없어요.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질적인 측면이죠. 행정 전문화가 돼 있다. 전문화입니다. 전문화. 이거 뭐 아시는 것 같지만 이게 시험에 출제됩니다. 실제로. 대부분 아는 내용 같지만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동태적 조직이 출현한다. 이 조직이라는 것이 동태적으로 움직여야지 정태적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즉 대응성과 관련이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 행정국가란 말이에요. 행정국가는 처음에는 그 근대 입법국가였어요. 야경국가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발달하면서 야경국가는 뭐냐면 최소 그러니까 공공의 이익을 최소로 하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3000% 빠지죠.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0세기는 현대국가, 현대 행정국가로 바뀌었다가 지금 1980년대부터는 뭐냐면 신행정국가예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국가가 행정이라는 국가가 말이죠. 국민과 함께 가야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거버넌스라고 들어갔죠. 거버넌스에서 한 문제가 꼭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행정의 의의가 나오고 2번이 외부 효과, 그 다음에 3번이 행정국가에 대한 관련 이론 이렇게 나오고요. 한 4번쯤에서 뭐가 나오냐면 뭐 공유지라든가 뭐 공공재라든가 이 재화의 이름이 나와요. 이렇게 지금 현재 4가지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행정국가의 특징이 딱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품목별 예산제도 이런 게 있습니다. LIBS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예산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제도가 있습니다. 계획예산제도. 그 다음에 목표관리, MBO라고 그래요. MBO.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기준 제도라고 있죠. 그래서 ZBB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요. 이 지방자치제도가 항상 시험에 출제됩니다. 근데 이 지방자치제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방만한 거예요. 방만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방만하니까 국가의 어떤 목표, 방향이 왜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타개하려고 나온 것이 바로 중앙집권화 이렇게 보죠. 신중앙집권화. 자, 이겁니다. 신중앙집권화 현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우리가 행정학은 1파트에서 7파트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죠. 1파트에서 6파트까지는 중앙행정이에요. 그래서 중앙행정 가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은 이제 지방행정이란 말이에요. 지방행정이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법이라든가 이쪽에서 시험 문제가 꼭 2문제 나오는 겁니다. 뭐 주민자치라든가 그 다음에 주민투표라고 그러죠. 선거에 대해서 주민투표도 있어요. 그런 것도 조문 그대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제도 가면 말이죠.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이 또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개혁이라든가 이쪽 하면 뭐냐면 투표 부정선거 방지법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부정척탁금지법, 김영란법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법이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법이 다 출제가 안 됐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다. 이런 걸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은 공무원이라든가 예산이 지나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양이라고 그래요. 니스카넨입니다.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요. 어떤 교재에서도 달리 이런 이름을 제가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가 너무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파킨슨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도 예산이 너무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행적이 너무 커지는 것을 이런 이론이 나오는데요. 부하 배중의 법칙이라든가 그 다음에 업무 배중의 법칙 이런 증가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죠. A라는 단계에서 B라는 단계, C라는 단계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중간 단계를 또 만듭니다. A 다시, 그 다음에 B 다시. 그러면 공무원이 더 필요할 거죠.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고 중첩적으로 계속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예산 극대화 모형이다. 극대 모형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캐넌의 리바이든 가설 이런 게 있습니다. 리바이든은 뭡니까? 옛날에 말이죠. 토마스 홉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국민 주권서를 강조할 때 리바이든을 끌어들입니다. 리바이든은 어떤 마을을 지키는 어떤 신처럼 되어 있는 그런 가설적 인물을 말합니다. 자, 행정학에서도 이런 게 나와요. 부캐넌의 리바이든 가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와그너의 법칙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피콕의 정부 지출 전이 효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물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물병. 보물병은 뭐냐면 자, 정부가 하는 거 있죠. 정부. 자, 이 보물병이 또 시험에 출제될 수 있습니다. 자, 보물병을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이 행정학에서는요, 이런 이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행정학에 출제되는 곳은 60군데라고 그랬잖아요. 60군데. 요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딱 곧바로 하면은 합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합격인 거예요. 이렇게. 합격.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인생이 이제 쭉 흘러가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보물병이라는 게 있어요. 보물병. 좀 어렵습니다. 보물병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사실 이게 한글이 아닙니다. 이게 외국어인데 주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이거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버머스 디시스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정부 부분이 있어요. 이 정부가 왜 안 되는가가 여기 나옵니다. 정부 부문입니다. 정부 부문은 생산성이 낮아요. 생산성이 상당히 낮습니다.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시면 알겠지만은 민영화와 연결되어 있어요. 민영화입니다. 자, 여러분들 행정학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그동안 나왔던 문제 변형받기 못한다고 그랬죠. 작년에 너무 힘들게 내왔기 때문에 오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국가직이라든가 이쪽에서 시험 출제된 것은 너무 쉽게 나왔단 말이에요. 왜? 오류를 지금 방지하려고 문제를 너무 쉽게 냈습니다. 그러나 이번 후반기부터 나오는 것은 어렵게 출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여기서 승부를 걸게 되어 있습니다. 60군데라고 그랬죠. 지금 4군데쯤 했어요. 5군데 정도, 5군데. 5군데 정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물병이에요. 보물병은 정부 부분에 대해서 생산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하냐면 대응성이라고 합니다. 리스폰서블리티라고 하죠. 대응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국가에서 봤을 때는 어떡합니까? 이거를 민간인에게 넘겨주려고 합니다. 열심히 하질 않아요. 그래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상당히 문제죠. 이 어떤 재환대 말이죠. 생산성이 떨어졌다. 그러면 국민 세금만 낭비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떤 환경의 요구, 환경에 대한 요구가 떨어져요. 환경 요구가 떨어지기 때문에 대응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여러분 대응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 일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대응성은 미국의 엽관주라든가 스포일 시스템이죠. 여기에서 상당히 적절한 것이 바로 대응성이란 말이에요. 이 리스폰서블리스 이거는 사실 우리처럼 직업 공무원 제도에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출제됩니다. 자, 꼭 출제돼요. 보물병과 대응성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했고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게 또 있죠.
이익 집단이 지금 돌출하고 있습니다. 이익 집단 지난번에 LH공사에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삼각 철의 삼각이라고 있잖아요. 철의 삼각. 이런 거 시험에 나와요. 철의 삼각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위원회가 있단 말이에요. 위원회 무슨 뭐 지방위원회 상관없습니다. 국회 위원회하고 이 공무원이죠.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 일반 개인 사업자 이 사업자가 짭니다. 이걸 트라이앵글이라고 그러죠. 트라이앵글 짜가지고 어떤 사업을 오더를 따내는 현상입니다. 독점합니다. 오더를. 이런 현상도 발생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머스그랩의 조세 저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머스그랩 뭐냐? 조세 저항이 큰가 작은가. 그래서 뭐 직접세, 간접세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죠. 조세 저항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운스의 합리적 정치 무지 이런 게 있습니다. 국민들의 합리적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판단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국민들이 봤을 때는 자 이런 거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예산이 세계 5에서 6위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세금이 어디다 쓰는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관심이 없는 겁니다. 관심이 있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소송도 걸고 뭐 청원도 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합리적 정치적 무지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투표제도 우리가 공부할 텐데 옛날엔 말이죠. 이 뭡니까 선거로서 바꿨지만 지금은 말이죠. 자기가 이사 갑니다. 이 사람이 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 이 국회는 마음에 안 들어요. 이 시장 마음에 안 들어요. 시장이. 그러면은 자기가 이사를 해요. 알았죠? 이걸 발로 뛰는 발로 하는 정치라고 그래요. 발로 하는 정치. 행정학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론이 많이 나와요. 발로 하는 정치. 하는 정치가 되겠습니다. 정치. 옛날 같았으면 투표로서 바꾼다 이런 얘기인데 싫어 내가 싫어. 뭐 스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중이 싫으면 뭐 중이 절이 싫으면 나간다 이런 거 비슷한 겁니다. 스님들한테 뭐 오해 살 수도 있는데 얼마 전에 추미애 장관이 뭐 누나한테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조심해야죠. 정치가들은 항상 조심하겠습니다. 그것도. 그 다음에 이제 문제된 것이 바로 정부 규제라고 그랬죠. 정부 규제를 풀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정부 규제를 풀어야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자 최근에 문제됐던 것이 바로 백신 아니겠습니까? 백신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오는데 사실 규제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제 같은 경우는 지금 규제를 풀었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라든가 다른 제3국에서 들어오는 거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여기서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 두 가지 했습니다. 보물병하고 우리가 이제 이 민간에 대해서 이 경영을 민간한테 이전시켜야 됐다 이런 걸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규제로 들어가는데 이 정부 규제는 법에 의한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 의한 규제가 또 있어요. 외부에서 또 문제 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공무원 평정이라고 있습니다. 공무원 근무 평정 평가가 있는데 이런 것도 360도 전방위적 평가가 있고요. 상관한테만 평가받는 것도 있고 이 밑에 사람한테 평가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외부 그다음에 동료 그다음에 자기 상관 모두한테 평가받는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 규제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이제 진입 규제가 있어요. 진입 규제. 그래서 허가제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진입 규제. 진입을 이제 규제시키는 건데요. 허가제 같은 걸 듣죠. 허가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번에도 뭐 다른 시험에서 출제됐습니다만 허가를 해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상대방이 타격을 먹어요. 특히 이제 인허가 의제 제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당히 타격을 먹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 규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점. 자, 가장 중요한 게 독점이죠. 얼마도 아닙니다. 어제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고 이건희 회장이 말이죠. 이 모든 사재를 털어가지고 그저 한 1조 정도 되는가 봐요. 이것을 지금 사회에 환원시켰는데, 그죠? 그리고 이제 이 상속세가 12조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12조.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12조 말이죠. 우리나라 거의 뭐 한 15대 그룹에 들어갈 정도, 거의 한 20대 그룹? 그 정도 될 겁니다. 12조 정도 되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화라든가 무슨 그 바로 한 5, 6이 넘어가는 그런 그룹 같은 경우는 솔직히 100조가 안 됩니다. 100조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 한 80조, 7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 12조라는 돈은 큰 돈 아니겠습니까? 그죠? 상당히 큰 돈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뭐 정치적인 얘기입니다만 행정학도 정치니까 거기 보면은 이제 이재용이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이제 빅딜 좀 해보자 이런 얘기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특히 말이죠. 이 삼성 같은 경우는 이 시장 독점이 엄청난 겁니다. 세계 독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윌슨의 이제 고객 정치가 있습니다. 윌슨의 고객. 윌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반인이 말이죠. 국민이 고객이라고 생각했어요. 고객, 수요자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객. 네, 고객 정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비자 규제가 있습니다. 사회적 규제가 있는데요. 소비자 규제와 그 다음에 환경 규제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환경과 체제. 좀 어려운 말입니다. 환경이 있고 그 다음에 체제가 있다. 이런 얘기죠. 체제. 환경과 체제에 어떤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이 있는데 이 체제와 환경을 연결해주는 그런 시스템적인 생각이 바로 사회적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환경과 체제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상호 보조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문제가 환경 문제가 꼭 출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수험생분도 이 점 명심해 주세요. 환경 문제 꼭 나오고 기본권 문제 나옵니다. 자,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외부 불경제, 그죠? 외부 불경제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사천리 지금 공부하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작업 안전과 이제 보건 규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 규제 우리 지금 백신 아니겠습니까? 지금 파이자라든가 모데나 같은 경우는 좀 생산해서 이제 미국 내일 다음 달에 이제 대통령도 미국에 가서 이것을 이제 타협을 좀 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쿼드라고 그러죠. 쿼드는 뭐냐면 미국 그 다음에 호주 아시죠? 호주, 인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을 쿼드라고 그러는데요. 사실 여러분 잘 알지만은 미국의 부통령이 어디 사람입니까? 인도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인도가 하루에 죽는 사람만 3,500명, 그죠? 죽는 사람만. 그 다음에 이제 감염자가 하루에만 해도 30만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건 규제 때문에 그래요. 사실 인도에서도 아스트라제네카 공장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했죠.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미국의 부통령이 인도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도에다가 지금 쿼드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지원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행정학은 행정법과 달리 상당히 유두리가 있어야 돼요. 상당히 탄력적으로 접근해야지 하나에다 집착하게 되면 행정학 풀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보면은 상당히 다양한 문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 이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학 공부할 때 항상 넓은 마음, 열린 마음으로 접근해야지 이게 단편적인 생각, 일면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보건도 막 나옵니다. 작업 안전, 백신을 생각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공공 선택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정부 규제에 대해서 정치 경제학을 도입한 겁니다. 공익이라는 행정이 있죠. 여기에다가 정치 플러스 경제학이 들어간 것이 바로 공공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스테이골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부 규제론을 강조했었는데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정부를 규제함으로써 이것은 정부가 이제 정부를 규제하는 것이 바로 공익 실현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했고 그리고 정부 규제는 바로 사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그 다음에 윌슨의 규제 정치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윌슨의 지금 이번 시간에 윌슨의 규제 정치를 제가 설명드리는데 요거는 꼭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학이 5번 나왔죠.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꼭 출제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